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 크레딧 시장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망에 대한 세부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올해 채권 시장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크레딧 시장도 신용 스프레드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사실 내년 전망을 하기 앞서서 사실 올해 시장 상황을 복귀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참 여러 가지 펀더멘탈 여건은 좋았습니다. 기업들 실적도 작년 코로나를 딛고 실적이 개선되었고요. 신용 등급도 하향보다는 상향이 추세가 더 이제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용 채권 시장을 둘러싼 여건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용 스프레드가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약세 흐름을 보여왔다는 게 이제 저희 투자자들 좀 어렵게 했는데요. 저는 그 배경이 어쨌든 지금 시장 금리의 상승이 가장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금리의 상승은 아직까지도 사실은 좀 진행형인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 시장 금리의 상승 이 현상을 단지 어떤 단기 소순한 사이클상의 그런 문제인지 아니면은 좀 더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 한국 채권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의 국채는 우리 내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무위험 채권이지만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이제 위험 채권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미 국채 대비해서는 그만큼의 리스크가 있는 채권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채권 시장의 그런 금리의 동향, 특히 이제 미국 금리 대비해서 한국 금리의 차이를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 국채 금리 대비해서 한국 채권의 금리의 스프레드가 이제 축소돼 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꼬리를 이제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한국의 펀더멘탈, 재정 상황이나 펀더멘탈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특징이 우리 한국 채권이나 한국 자본 시장이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이제 되게 유동성이 좋은 시장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현금화하기에 좋고 그런 시장이고, 또 한국 경제 구조 자체가 상당히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이기 때문에 항상 좋을 때는 빨리 좋아졌다가 또 약간 리스크 요인이 부각이 되면 또 그 영향을 또 빨리 받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채권이 신용채권 포함해서요, 저희 국내 시장에서 카드채, 캐피탈채 같은 여전체와 같은 글로벌 여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카드나 캐피탈채들도 펀더멘털은 나쁘지 않은데, 워낙 이제 유동성이 좋은 채권이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좋을 때는 또 빨리 좋은 걸 반영하다가, 또 채권 시장이 불리할 때는 또 안 좋은 점을 많이 빨리 반영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장 금리의 상승, 그리고 그게 좀 진정이 돼야 되고, 그런 와중에서 먼저 국채가 안정이 돼야지 신용채권도 그 안정세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글로벌 관점에서 한국물에 대한 하나의 시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한국의 어떤 채권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포인트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선 이 소위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번 영업이익으로 이제 금융 비용을 이제 이렇게 벌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이 이제 1 미만인 그런 기업들이 이제 취약 기업이라고 저희가 보통 말을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한 2,500개 기업을 가지고 표본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자 보상 비율 취약 기업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 두 회사 중 하나가 이런 이제 취약 기업에 들어있어. 그러면은 사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울 건 없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은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비용을 이제 어느 정도 치르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그 이자 보상 비율을 이제 분해를 해 보면은요. 결국에는 이제 부채 비율이나 이제 금융 비용 이제 부담률, 그다음에 수익성 세 가지 변수에 의해서 이자 보상 비율이 결정이 되는데요. 사실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부채가 뭐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시중 금리가 이제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수익성이 이제 떨어졌다는 거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자 보상률이 떨어지는 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정부나 정책 당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뭐 작년에 코로나 때 사태 때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만기 연장이라든가 뭐 이자 상환 유예 같은 조치를 해주면은 사실은 그런 금융 지원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한은에서 조사한 기업들은 이제 이런 그 이자 보상 비율 자산, 그러니까 이 수익성 측면에서 영업 수익성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채권을 발행하는 이제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익성은 좀 더 이제 좋습니다만 이런 기업들도 어떤 추이가 2017년을 정점으로 좀 내려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 저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보면은 이제 이 최근에는 이제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중금리가 올라갈 때는 금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대출에 대한 접근성도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최근에 이제 인플레 관련해서 공급망 체인 병목 현상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조업 관련해서.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금융 공급망에서의 어떤 병목 현상도 저희가 내년에는 하나 염두에 둬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한국은행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어쨌든 그런 이제 센티멘트, 그러니까 금융 대출에 대한 태도 서베이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금융권, 비은행 그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이제 빠르게 이 금융 태도가, 금융 긴축이 이제 저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단적인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뭐 카트사 캡사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제2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은행은 이제 자기가 이제 조달 금리가 올라가면 그걸 대출 금리에 이제 전가를 쉽게 시킬 수 있는데 비은행사들은 사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2017년 금리 이제 상승기 때 이 캡사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운영 그 수익률 자체가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조달 환경이 안 좋아지면 장기로 이게 이제 여전체 보면은 단기와 장기 간의 스프레드거든요. 금리가 상승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여전체들의 장기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조달 구조도 좀 단기화될 수 있는 그런 좀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또 이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저는 이 중국의 어쨌든 그런 부동산 문제하고 좀 맥락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이제 헝다 같은 그 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부채가 많이 이제 늘어나서 문제인데 한국 같은 게 이제 가계부채 위주로 좀 많이 늘어나 있죠. 이게 과거에 대비해서.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는 뭐 보통 그 부동산 관련 대출하면 주담대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근래에 일어나가고는 이제 비주택 담보 대출, 부동산 대출이 많이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올해 그러니까 2021년 3월 현재 지금 잔액이 한 900조 정도 되는데요. 물론 절대 금액은 이제 은행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상호 금융사 뭐 마을금고 같은 그 상호 금융사 위주로 이 비주담대 그 규모가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동산 관련된 금융 불균형은 어쨌든 한국은행에서 계속 이제 언급했다시피 어쨌든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그 염두에 둬야 할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도 이제 그 스프레드 전망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이렇게 내년을 딱 전망할 정도의 그런 그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단지 과거 금리 인상기 사례를 좀 참조를 하자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좀 드렸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요번까지 세 번의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인데, 사이클은 각각 다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사실 같이 금리를 인상하는 사이클이지만, 이때는 시장 금리는 오히려 내려갔고요. 오히려 지금은 좀 이때는 이제 좀 올라갔고, 지금은 뭐 약간 이때처럼 올라가지만 올라간 속도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좀 참고를 하지만 이거는 단지 참고 사항으로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비교적 시장 금리의 절대 레벨이 지금하고 유사했던 2017년 사이클하고 어쨌든 비교를 해보면요, 어쨌든 신용 스프레드는 그 전 사이클의 고점을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느 정도 가격에 많이 반영됐다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또 하나 측면에서 봐야 될 거는 이제 일드 레이시오라고, 이제 회사채 금리하고 국채 금리를 나눈 건데, 결국에는 이제 회사채 금리의 상대적인 금리 메리트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요게 지금 물론 최근에 좀 약간 반등하긴 했지만, 요번 사이클에서는 이제 좀 등락이 좀 계속적으로 내려와서 회사채 금리 메리트가, 그러니까 스프레드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만 국채 대비해서 금리 메리트 자체는 그렇게 이제 지금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거와 관련해서 어쨌든 뭐 지금까지는 저희 크레딧 시장 내부적인, 그다음에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취약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래서 결국에는 내년도 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포인트는 이제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될 건가고, 그 시장 금리를 결정되는 건 결국은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겠죠. 기대 심리와 인플레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사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연준에서 뭐 인플레는 일시적이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저희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 뉴스나 여러 가지 그 정황적인 증거들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과연 일시적일까에 대해서는 저희는 의구심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을 계속 좀 봐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스프레드 전망을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뭐 지금 당장이라도 만약에 이게 뭐 만약에 최근에 이제 금리가 뭐 좀 약간 그 진정되면서 약간 시장 분위기가 좀 돌아서고 있는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어쨌든 추세 전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금리 안정세가 만약에 조금 지속이 된다면. 근데 사실은 너무 빨리 예단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그런 추세 전환의 이제 그 변곡점을 어디서 이제 찾아야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 시장 금리하고 기준 금리 간에 이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이 신용 스프레드가 안정세로 돌아서려면 이 갭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어차피 만약에 이제 끌려 내려오든지 기준 금리가 빨리 이제 인상을 해가지고서는 현실화돼서 이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정책 당국과 시장 간의 어쨌든 이 줄다리기와 그 긴장 관계에 있을 때는 이 신용 채권 시장도 안정세를 각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뭐 이거는 이것보다는 덜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드 레이시오가 결국에는 좀 더 이렇게 올라가서 메리트가 발생하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됐을 때, 어쨌든 이 하나의 추세 전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뭐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이 그림 하나만은 저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의 차이의 추이,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의 시장금리의 차이의 추이,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연동되어 온 국내 신용 스프레드의 이런 흐름 자체가, 사실 지금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더 연장될 것인가, 아니면은
내년 초라든가 언제 이게 다시 꺾을 수 있는가 이거를 저희가 짚는 게 사실 중요한 지금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어떻게 그런 그 전환점을 잡는 거에 대해서 제가 추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크레딧 채권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